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 논란까지 더하면서 국민의힘의 총선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목발 경품 발언에 이어 조계종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천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80%인 1,600명을 지방에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군의관, 공보위들에게 태업을 권유하는 의료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5일 만에 또 어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한 11명 중 7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진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공천은 막바지라지만 잡음은 더 커지고 있죠.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국민의힘에서 이미 공천이 끝난 후보자들의 검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정치 세력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당내 위기감이 반영됐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태우, 장해찬 예비후보 등 공천을 확정지은 또 다른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남아있거든요. 과연 정우택 의원 한 명으로 이 잡음들이 가라앉을까요? 뉴스7 오늘 첫 소식은 이지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이유로 5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역 사업가에게 돈 봉투를 받는 CCTV 화면이 공개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정 의원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 선전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 사업가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논란 초기 공천 취소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한 공관위는 정 의원의 보좌관이 사업가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이어지자 뒤늦게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는 정 의원과 경선을 치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아닌 청주 청원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가야지 거기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취소한 건 김연아, 박일호 전 예비후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조용한 공천으로 평가받았던 한동훈 표 시스템 공천이 일부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막말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의 악재는 또 있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가 총선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반등하던 지지율도 정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 수도권 험지에서 고전하는 후보들도 갑자기 민심이 변한 게 느껴진다며 아우성입니다. 한동훈 효과 계속될 수 있을까요? 최동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과 관련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 같은 걸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절차에 있어서 아쉽고요.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여기에 도태우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은 확산세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당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5선 중진의 공천 취소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총선 판세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정당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물가 상승 등 악재도 당내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선거철 변수는 늘 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라며 당내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참신함보다 안정감을 택했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경고음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판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핵심은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도피성이라면 교민 16만 명이 사는 호주로 보내겠냐며 문제의 핵심은 공수처가 6개월 넘게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조사에 진심이라면 오랫동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임명 철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뻔뻔한 태도에 울분을 느낀다며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건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려는 수작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종석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고 범죄자를 엄단하겠습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긴급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용 정치 공세라고 반대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 회의 단독 소집을 요구하는 등 이 대사 관련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괜찮냐?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목줄이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한 데 이어 이번엔 과거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비유한 발언, 스님들에게 막말을 한 것, 누리꾼을 벌레로 비유한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해명 과정에서 나오는 거짓말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집단과 똑같은 집단인 조계종이 종로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서울 강북을의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예비후보의 지난 2015년 발언입니다. 정 후보는 이 발언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신도를 밀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이 밖에 2013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에게 2019년엔 금태섭 전 의원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최근엔 누리꾼을 벌레로 비유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앞서 정 후보는 발목줄레를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자 당사자께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피해 장병들은 사과를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저급함이 배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부터 망언과 실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강력한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논란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가 교체되면 그럼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이 후보가 되는 걸까요? 민주당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설화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 지금과 달랐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을 유세 현장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목줄레 논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고 이미 사과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달라진 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줄의 발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표심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교계와의 마찰이 재조명되며 지도부의 고심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우리 강 기자 보시기에는 후보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강북을 공천 취소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막말 논란이 전체 판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였던 2012년 총선에서 정전 의원과 함께 낙곰수 멤버로 활동한 김용민 후보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지만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다가 총선 참패로 이어졌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하고 경선을 두 번 했죠. 결선까지 가면서 치렀으니까. 그러면 박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 현역인 박용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내부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그래요? 않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제3의 인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원칙은 제3무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울 양천 갑의 경우 2인 경선을 치르던 중 허용되지 않은 예비 홍보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나영 예비 후보가 자격을 상실했고 현역 황희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네. 제3의 인물이 공천된다면 또다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급하게 정한 거잖아요. 정호택 국회부의장 공천 취소한 거. 네, 이제 총선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 보면 곳곳이 박빙 양상이죠. 이 자칫 작은 설화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 역시 공천 재논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천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비명 횡사의 흐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도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은 줄줄이 공천을 받으면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남탓 공방을 하는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이런 분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고.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을 꺾은 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민주당 통영시 고성군 지역위원장이었지만 이른바 수박을 깨겠다면서 전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경기도 청년비서관 출신 모경종 전 민주당 당대표실 차장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례 허숙정 의원까지 3인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 자체가 대표님이랑 함께한 이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한 현역은 63명, 상당수가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반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7명 중 5명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한 양분남 박균택 변호사는 물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김동아 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역시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지원, 정동영 두 대표적인 올드보이가 모두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세대교체 의지에도 무사히 공천장을 따낸 건데 두 사람은 모두 5선에 도전하게 된 거죠.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942년생으로 당선되면 지역구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세대교체 발언과 불출마 권고로 올드보이들의 국회 입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4선 박지원, 정동영 두 사람 모두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중심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특히 이 대표와의 인연이 깊습니다. 이 대표는 2007년 정 전 장관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수석 부실장을 맡았고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를 맡아 DY계로 꼽혔습니다. 저는 18년 전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상처받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당선 시엔 지역구 최고령 국회의원이 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높은 인지도와 화력을 앞세워 본선에 무사 안착했습니다. 저보다 더 세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비판한 사람. 그리고 민주당의 단결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만 81세인 박 전 원장과 70세 정 전 장관은 모두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공천장을 따낸 만큼 여의도 입성은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에선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3명이 낙마했기 때문인데 시민사회 측은 세 번째 인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며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다면서요.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으로선 참 어렵게 됐습니다. 낙마한 후보들 대신 추천받은 인물은 이번엔 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력이 있거든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민사회목 비례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되자 대응책 논의에 나선 겁니다. 시민사회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배제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연대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그런 강력한 항의 행동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의 정영희 후보를 대체하기 위해 재추천된 이주희 변호사도 이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참여했고 민주노동당에서 2차례 비례후보로 출마한 이 변호사의 이력이 시민사회목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시민사회 몫을 차라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종북 인사들을 위해 국회 입성 길잡이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과 경남 그중에서도 낙동강 벨트를 찾아 한 말입니다. 언뜻 보면 보수세가 강한 듯 보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섯석, 국민의힘이 4석을 가져간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를 무시할 수 없는 접전지인 만큼 간절한 마음을 내놓은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한민국을 후진시킨다며 이번엔 국민의힘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정태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민들에게 연신 손을 흔듭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들과 상인들을 만나 물가 잡고 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부산 북구는 영남권 선거 판세를 좌우할 접전지 낙동강 벨트 중 하나로 중진 서병수 의원과 현역 전재수 의원이 맞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수도까지 지키고 국까지 책임질 겁니다. 제가 함께 부산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격전지 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곳 부산에서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 같은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한다며 6번째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삼선 조혜진 의원과 현역 김종호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경남 김해에서는 학부모들과 만나 공교육 강화와 출산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PK 표심구에 나선 한 위원장은 내일 전남 순천과 광주, 호남을 방문해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싹쓸이했던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 현안에 맞춘 이슈들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3톱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총출동한 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을 지적하면서 지역 맞춤형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어떤 보수 정부도 진보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 미래 먹거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있는 그 R&D 예산, 이걸 삭감해버렸습니다. 대전처럼 지난 총선에서 배정된 지역구 의석을 모두 싹쓸이했던 세종으로 자리를 옮겨 민심을 달랬습니다.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민생사리를 지적한 데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또 금품수수 의혹과 친일 발언 등 여당의 악재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면 투표할 필요가 없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번을 찍지 않는 건 곧 2번을 지지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이재명 위원장은 내일 부산을 찾아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지적할 예정인 가운데 공식 지원 유세 이외 시간을 쪼갠 게릴라성 유세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과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총선 대진표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옥중에서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 6일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영길 대표가 오늘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 대표의 부인이 자필 출마 선언문을 대신 읽었습니다. 송 대표 출마의 변이 있었겠죠? 네, 송 대표는 정치적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 구속하고 국민들과 언론은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는 은폐하고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주십시오. 송 대표의 부인은 출마 선언문 대독을 마친 뒤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송 대표 측의 비례 위성정당 합류 제안을 거절하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250개가 넘는 지역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주였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송 대표의 고향이 전라남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서울의 정치 1번지가 종로라면 광주의 정치 1번지는 서구 지역입니다. 송 대표는 이곳 서구를 신흥 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곳 서구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는데 머슴이라는 말을 했나 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입니다. 네. 같은 정치인으로서 한 비대위원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쿠데타, 머슴 같은 상당히 거친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선이다. 정치인들의 말에는 다 의도가 있잖아요. 추 전 장관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지금 이런 강한 발언을 통해서 당내 공천 파동으로 그 동력이 약해진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쿠데타로 여당 대표로 선거를 지휘하는 한 비대위원장은 머슴으로 비유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직격한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손편지인가요? 이것도 선거 운동 중에 하나입니까? 네. 누가 쓴 겁니까? 이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쓴 건데요. 이 대표는 무려 8,400장의 손편지를 자신이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죠. 동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 때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남 지역에 손편지 200만 장을 전달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절실함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8,400장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쓴 건 아니고 하나를 써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보냈겠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각각의 편지는 8,400명의 주민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하면서 특목고나 특성화고 설립과 교통 문제 해결 등의 구체적인 공약도 담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수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인천 서구을에 공천을 받은 박종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모습입니다. 네. 이 대표는 이 지역에 공천을 받은 이용우 후보 지원 유세 중이었는데요. 우연한 만남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또 안고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이용호 후보랑 붙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싶죠? 방송인 출신인 박 후보의 방송에 이 대표가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파랑 점퍼와 붉은 점퍼가 저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무안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글귀를 인용하며 광주와 영암을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전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 20번째는 전남 무안에서 열렸습니다. 호남 민생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차,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속도가 낮은 전라선 고속철도 구간 개선 사업도 약속했습니다. 또 광양과 순천에 2차 전지와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광주 근무 경험을 언급하고 이순신 장군의 글귀를 인용해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건의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의견을 수렴하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못 박지도 말고 또 1년 뒤로 미루자고 한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내일은 교수들이 사표를 낼지 말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의대생들은 현재까지 32%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9개 의대가 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한 만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한 만큼 대타협을 이루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공의들은 나가고 나라에선 말도 안 들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영영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로 교수 사직이 예고된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설마 이렇게 아픈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하겠나 싶어요.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학사 운영에 파행을 겪는 의대를 방문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수님들마저 현장을 떠나시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0%인 1,600명을 지방의대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12곳은 정원이 최소 2배씩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는 최근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서 기존 76명의 2배가 넘는 180명을 신청했습니다. 계명대 외에도 충북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2배에서 5배 수준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무너지는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지방 의대 학생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증원하는 2,000명 가운데 80%인 1,600명을 지방의대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12곳과 100명 미만 의대 9곳의 경우 최소 2배 이상 증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일명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 의사들의 자료가 퍼져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받지 마라, 담배를 피우러 간다면서 도망가라는 내용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들에 대한 지침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태업을 권유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담배를 피우는 척 도망가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중보건의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을 두고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소속과 진료 과목까지 적혀 있는 명단이 이름만 가린 채 인터넷 곳곳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대위 집행부에서 그런 식의 지시를 준비하고 논의해서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조사에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 9일 어선이 전복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또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7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물에 빠진 선원을 발견한 해경 구조대원들이 둥둥 떠다니는 고기 상자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팀장님, 보고해주세요. 의식을 잃은 선원을 끌어안은 구조대원이 구조선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원의 의식을 돌리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통영 욕지도 남쪽 10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톤급 쌍끌이 여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장을 포함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외국인 선원 7명은 구조됐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인 선원 3명은 사망, 1명은 실종됐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이 다 지금 사망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난 9일에도 이곳으로부터 50km 떨어진 해상에서 제주 선적 29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면서 해상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력이 너무 안 돼요. 2개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요. 오후에 잠수 지원하면서 수중수색 준비한다고 거기 좀 종력 대응하고 있거든요.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침몰한 어선을 인양한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황 씨의 형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누가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황의조 씨 한 명인 줄 알겠다. 형수가 유포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한 걸 재판부가 배려라고 표현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SNS상에 퍼뜨리고 황 씨를 협박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입장을 180도 뒤바꿨습니다. 특히 선고 하루 전인 어제 공탁금 2천만 원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 구형보다 1년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이 국내외로 유포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황 씨 외에 다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가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측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하는 배려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게 배려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배려가 되나요? 피해 여성 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재테크 공부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유명 유튜버의 계정인 양 가짜 채널을 만들어 놓고 미국 달러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입히니 감쪽 같죠. 예전처럼 SNS 채팅방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튜브를 찾아보고 가입하게 하니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정보 등을 알려주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가입하면 월 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연금형 달러 펀드를 소개합니다. 바로 싹소 펀드입니다. 연금형 달러 펀드에 딱 3천만 모은다면 매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하지만 영상에 나온 싹소 펀드는 덴마크의 한 은행 이름을 따서 만든 사기 상품이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테크 유튜버 얼굴 사진을 도용하거나 목소리를 위조하고 심지어 남자 배우까지 섭외해 전문가인 척 사기 상품을 소개하며 현혹했습니다. 해당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싹소 펀드를 검색하면 미리 써놓은 블로그나 카페 글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예전처럼 SNS 단체방을 만들어 가입을 유도하는 게 아닌 치밀한 설계로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든 신종 수법입니다. 유튜브 활용이 많은 20에서 30대가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검색을 하니까 거기 댓글에 그런 링크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더라고요. 맞나 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좌를 영상만으로 이게 정상적인 영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자가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만 30건에 달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에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 기간 잠잠했던 북한이 신형 탱크를 모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미는 전차와 장갑차가 포탄을 퍼붓는 화력 훈련으로 연합 연습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탱크 대항 훈련 경기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종석에 탑승해 고개를 내민 채 탱크를 운전합니다. 조종관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직접 탱크를 몰아가시며 터철한 대적관 전쟁관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탱크로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는데 한미 연합 연습을 겨냥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전차와 장갑차, 무인 정찰기를 투입한 통합 화력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표적 정보를 보내자 비호복합 대공포가 포탄 300발을 퍼붓고 전차와 장갑차가 돌격합니다. 미군의 장애물 제거 장비 미클릭이 폭약을 로켓으로 쏴 지뢰를 단숨에 제거하고 마침내 적진을 점령합니다. 올해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마지막 날에 진행된 이번 훈련엔 한미 장병 3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And it showed that we are ready as a combined force to take on any challenges that we face here. 이로써 한미는 11일 동안 이어진 연합 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경찰까지 사칭해 1억여 원을 뜯어내려던 6인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속옷에 숨겨둔 위조 경찰 신분증이 발각되면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무리를 지은 남성들이 흰색 차량에 천천히 다가섭니다. 잠시 뒤 차량을 둘러싸더니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운전석에 앉은 남성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뜯어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등치가 좀 있었어요. 이 경찰차들이 막 많이 왔어요. 강도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A씨 등 6명은 특정 가상화폐 15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팔 테니 현금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금 1억 3,4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일당 가운데 2명이 갑자기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라며 공무원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했으니 현금을 압수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 일당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달아났고 결국 40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초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몸 안에 숨겨둔 위조 경찰 신분증의 파란 끈이 바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1명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돼 72년 동안 철제통 안에서 생활하던 남성이 숨졌습니다. 호흡조차 혼자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2개의 학위를 따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책을 쓰기도 했죠. 불굴의 삶을 살았던 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최희지 기자가 전합니다. 머리를 제외하고 몸 전체를 감싼 커다란 원형 철제통에 누워있는 폴 알렉산더의 모습입니다. 폴은 6살 때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돼 호흡이 어려워지자 철제통에 들어가 70년 넘게 생활해왔습니다. 아이언렁으로 불리는 이 기기는 내부를 일부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환자의 폐를 부풀게 하는 인공호흡 장치입니다. Dialogue is horrible to me now. It's my friend and it's my enemy. In the end, it keeps me alive.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철제통 밖에서 보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자 텍사스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와 법학 학사를 받았고 이후 변호사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흡이 힘들어진 폴은 다시 철제통으로 돌아갔고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8년에 걸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생을 읽어왔지만 폴은 결국 78세로 불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He tested positive for COVID, which is really dangerous, obviously, for someone with his condition. And he was able to come home this weekend, but unfortunately, he's still kind of weak.
폴의 친구는 이 세상의 밝은 별 중 하나였다고 말했고 그가 운영하던 SNS에는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중국 허베이 상가 가스 폭발의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전하던 중국 CCTV 기자가 생중계 도중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폭발로 아수라장이 된 허베이성 산허시 상가 사고 현장에서 중국 CCTV 기자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米之外是架起了一个安全的警戒线。那么在这个现场呢，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방송을 방해하더니 취재진을 거칠게 현장에서 몰아냈습니다. 중국 기자협회는 즉각 대중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기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막아서면 안 된다고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记协表示，记者进行采访是为了保障公众的知情权，不是来添乱的。 결국 산허시 당국은 방법이 거칠었다고 사과하면서도 현장의 가스 유출 위험 때문에 철수를 권고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당국의 보도자료나 발표를 가공 없이 전달만 하는 중국 언론의 특성상 이번처럼 기자협회가 현지 정부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어제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谁看上这儿敲我是吧？这冒的烟特别大，再过来消防就来了，那火也特别大。 소방당국은 1층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한 것으로 보고 국영 석유가스회사 관계자까지 동원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동성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 이번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 부부도 상속 문제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호적법과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したがって少なくとも同性カップルに公的な結婚を認めないことは、国による不当な差別である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이런 정부를 상대로 홋카이도 동성 커플 3쌍이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삿포로 고등법원도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2021년 내린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에서는 삿포로를 포함한 5개 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위헌 소송 중인데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는 삿포로를 포함한 4곳에서 사실상 위헌 결정을, 오사카 지방법원 한 곳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 도쿄 지방법원은 오늘 또 다른 성소수자 8명이 낸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 위반이란 소송도 위헌 상태로 판결했습니다. この節目がまた一つの法制化の足がかりになるような判決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면 이성이 아닌 동성부부도 상속 문제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例えばどちらかが倒れてしまったとか病気になってしまった時に面会でね立ち会えなかったりとか手術の同意書にサインができない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 다만 아직 일본 지방법원 5건 모두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휴머노이드, 인간형 AI 로봇에게 뭐 먹을 것 좀 있냐고 물으니 사과를 건네주고 쓰레기는 치웁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 주어지는 환경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건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술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는 마냥 반겨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의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모델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인간이 명령합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과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판단해 먹을 것을 건네는가 하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합니다.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것 중 쓰레기를 구별해 치웁니다.
이처럼 인간형 AI 로봇 기술이 진화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한 이 로봇은 생방송 중 여성 기자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Just one day get a software update and they're not so friendly anymore. Then we've got a James Cameron. 미 국무부는 전력망 붕괴를 위해 추적 불가능한 공격을 실행하라 같은 간단한 명령으로 AI가 재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자해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간의 자해 정보 공유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극단적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할 법이 없습니다. 자해 정보는 현행법상 그냥 유해 정보로만 분류돼 사이트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거든요.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활동가 20살 이신희 씨는 초등학교 때 처음 자해를 경험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접한 뒤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강도가 심해졌고 SNS에선 방법을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개로 숨을 못 쉬게 한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법을 알게 되면서 조금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MBN 취재진이 유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자해하는 게 좋을지 묻는 글에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자해 장면이나 흉터 등을 담은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도 무차별 노출됩니다. 뭔가 그거를 봤을 때 제 친구들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해 관련 정보는 현행법상 유해 정보로만 분류돼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를 통해 삭제까지 가능한 자살 유발 정보와는 다른 상황인 겁니다.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자살 유발 정보는 지난해 30만여 건이 신고됐는데 삭제된 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해 또한 강제로 좀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좀 용이한 문자 상담과 관련된 연락처를 게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자해.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109에 전화를 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다 들어줄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충전할 곳이 부족하고 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치 건전지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뚝딱 갈아 끼우거나 충전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국내에 처음 등장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설입니다. 과거 휴대전화처럼 방전된 배터리를 떼고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로봇과 엔지니어가 협업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배터리 교체 시간을 10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배터리를 서로 공유하는 시장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는 이제 배터리를 제외하고 싸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값비싼 전기차를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전 편의를 높이는 기술 개발도 한창입니다. 충전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로봇 충전기, 공중에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도 공개됐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는 공중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하는 충전기보다 공간 제약 없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충전 케이블 길이가 자유자재로 늘어나서 충전구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10분 만에 완충할 수 있는 500kW급 초고속 충전기도 등장하는 등 기업들은 급속 충전기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급속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텔 쪽이든 병원이든 쇼핑몰이든 이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2021년 20조 원이던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2030년 168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담배는 모두 피우지 않고 두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입니다.
담배꽁초 불의 온도가 1000도에 육박하는 만큼 마른 낙엽 같은 데 닿으면 금방 불이 붙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 5분 가까이 지나야 꺼지고 어떤 건 2분 만에도 꺼집니다. 심지어 어떤 건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도대체 기준이 어떻길래 이런 걸까요?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산불이 난 인왕산의 등산로입니다. 낙엽 사이에 하얀 물체가 떨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담배꽁초입니다. 산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지만 이런 등산로 초입에서도 어렵지 않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5분 동안 돌아보니 두 손에 찰 정도로 꽁초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좀 바삭바삭했던 것 같아요. 불 나면 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관리가 잘 안 되자 정부는 2015년에 저발화성 담배를 의무화했습니다. 담배에 불을 끄는 물질이 있는 밴드를 둘러 피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꺼지도록 한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불을 붙이고 지켜봤습니다. 금방 꺼질 거란 예상과 달리 한참을 기다려봐도 꺼지지 않고 타들어갑니다. 4종류의 담배 가운데 가장 빨리 꺼진 담배가 2분 후에 꺼졌고 다른 담배들은 3분에서 4분이 지나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심지어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 담배도 있는데 주변에 낙엽이 있었다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담배꽁초의 온도는 1000도씨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제도를 도입한 직후에 담배꽁초 화재가 더 늘었고 지난해까지 뚜렷한 감소세는 없었습니다. 현재 담배 40개비 중 30개비 이상이 다 타기 전에 꺼지면 저발화성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초 이내에 꺼지지 않아도 되고 24%는 아예 꺼지지 않아도 통과되는 겁니다. 제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기준 강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검토하거나 들은 거는 딱히 없네요. 건조한 날씨 속에 올해도 담배꽁초 화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씨름 선수, 중학생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또래에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2009년생 중학교 3학년 정선우 선수입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거머쥔다고 하네요. 박규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교 후 훈련을 시작한 씨름부 학생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체격을 지닌 한 선수. 키 190cm, 몸무게 130kg의 괴물 피지컬 중학생 씨름 신동, 정선우 선수입니다. 씨름 선수 아버지와 투포한 선수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우월한 유전자 정선우는 9살 때부터 또래들을 압도하며 씨름왕에 등극했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됐지만 같은 나이대에는 여전히 적수가 없어 고등학생 형들과 훈련합니다. 200kg을 훌쩍 넘는 무게지만 중학생 씨름 신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본 세트 하기 전에 몸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 푸는 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수들하고 훈련을 해야 훈련이 될 정도의 기량이 되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충분히 될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체격뿐 아니라 빠른 두뇌 회전과 기술까지 갖춘 정선우는 작년 열린 씨름대회에서 사관왕을 휩쓸었고 올해 첫 시합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시합장 가면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더 열심히 해서 부담이 이제 기대가 되게끔. 모래판 위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만기, 강호동에 이어 중학생 신동이 씨름의 제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주 서귀포시의 유채꽃 모습인데요.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나면서 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17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까지 차츰 강해져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15도, 강릉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9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